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0일 아침엔 매일경제 정광재입니다. 오늘은 어느새 주 중반에 해당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왔죠.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도 회담 준비에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신문의 일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그동안 진통을 겪던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단위 기간을 최대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경사노위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굉장한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결국엔 합의안을 도출해낸 셈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북한과의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가졌는데요. 이 전화통화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경협과 관련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한국이 부담할 각오가 돼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에선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민통선 땅에 대한 소유 여부를 조사했더니 서울과 다른 외지인 비율이 71%에 달했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이 언론이 확인한 소유 현황을 파악했더니 외지인 비중이 그만큼 높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일면에서 다룬 소식 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집권당의 여론재판, 이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하고 유튜브 토크쇼를 통해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기사와 관련해서 명쾌한 해설해 주실 네 분의 패널들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아침엔 매일경제팀이 새벽부터 나와서 15개 넘는 신문을 모두 점검하고 또 뽑은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탄력근로제입니다.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합의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첫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지만 노측과 사측 여전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핵리스트입니다. 핵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또 블랙리스트?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됐던 블랙리스트가 이번 정부에서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서 제기된 블랙리스트 논란이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탄핵 동의 모태로 꼽아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유력 당대표 후보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박 전 대통령 프레임이 한국당 당대표 선거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이슈들에 대해 신문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3면 소식인데요. 기업이 어려우면 노사 합의가 아닌 협의로 탄력 근로가 가능하다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경사노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그런데 합의가 실패 분위기로 기울었었는데 분위기가 반전돼서 결국 이 탄력 근로제와 관한 사회적 대탑을 이뤄냈다는 거죠. 다음 소식도 동아일보 3면에서 다뤘습니다. 동아일보 3면도 탄력 근로제와 관련한 내용인데 합의안에 대해서 재계는 이 6개월로는 턱도 없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기간이 1년은 돼야 된다.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어서 국회 통과까지는 조금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 기사까지 싣고 있습니다. 자, 정은갑 해설위원님, 이게 어쨌든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를 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제 9차례 회의 끝에 네. 처음 합의안을 내는 것인데 어쨌든 조금씩 양보해서 안이 나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기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근로 관련해서 노동법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재계에서 요구하는 것, 또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충돌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에서는 적어도 1년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네. 노동계에서는 한 발도 양보 못하겠다 해서 이제 6개월의 중간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또한 역시 결국 이제 입법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제 국회로 넘겨서 그게 법을 처리해야 되는데 각 당의 좀 입장도 다릅니다. 한국당의 입장도 다르고 또 민노총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부딪히거나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그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문제점을 놓고서 계속 충돌했던 게 노동 관련 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하나 이제 또 하나의 국회에 갔을 경우에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중앙일보 헤드라인에서 다룬 것처럼 합의가 아닌 협의로 탄력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합의냐 협의냐 뭐 한 글자 차이지만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죠, 김창룡 의원님? 네, 그렇죠. 네. 이 합의는 쌍방 간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협의는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의가 됐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밀어붙일 수 있다는 네. 그런 탄력성이 있는 것이죠. 9차례 걸쳐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합의안을 이 경사노위에서 도출해냈다는 이 점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처음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로 줄여줬고 물론 제게는 1년을 최소한 요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결국은 이런 합의안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네. 국회 여야 입장이 또 다른 건 이해를 합니다만 어려운 이 합의 도출안을 국회에서 존중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고 거기에 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면 합의안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존중해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 52시간 제도가 이제 전면 시행된 건 아니고 일부 기업들,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기업들만 실행을 하고 있는데 한지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좀 나왔잖아요. 부작용들에 대한 논의가 바로 탄력 근로였는데 네네. 기업 측에서 반발하는 정도가 아직도 좀 큰 것 같은데요, 김상일 평론가님. 네네. 그 임금의 상승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적응이 조금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불만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좀 늘려주자 그리고 그 요건을 좀 완화해주자 이런 논의가 된 것이고요. 네. 그것이 어렵게 경사노위를 거쳐서 합의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합의가 아닌 협의로 이것은 옛날에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두 그룹이 있을 때 항상 무언가를 논의하면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네. 왜?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협의로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저신뢰에서 고신뢰 사회로 좀 가자라는 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합의가 된 안을 국회에서 한국당의 입장이 지금 전혀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 시민사회 쪽에서는 민노총의 입장이 전혀 다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국회라는 합의의 장에서 이번에 좀 실용적으로 합의를 빨리 그 법을 통과시켜서 네. 현실에 적용을 해보고 현실에 드러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놓고 일단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국회가 전혀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올해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죠. 네. 요것만이라도 좀 원포인트를 해도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는 경사노위는 합의한 내용이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라는 전망 기사까지 실었어요. 이수희 변호사님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뭐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제 그 기간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에서는 3개월 얘기가 나왔지만 예. 뭐또 6개월 얘기도 있고 1년 얘기, 한국당은 지금 1년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간쯤에서 숫자가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런 어정쩡한 타협이 뭐 노사 양쪽을 다 불만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느 한쪽 그러니까 두 쪽 다
만족하지 못한 득실이 그러니까 이득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그 타협안들이. 저는 네.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는 지금 상황 자체가 경기가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향후 전망치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고용 지금 실업률도 상당히 높고 체감 실업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숫자 나오는 것보다 통계치보다도 네.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이 경사노위에 나온 거는 신고하도록 돼 있고 노조의 동의를 얻고 그럼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떡할 거냐 네. 동의 없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는 거 타협된 게 없다는 거죠 합의안이 그건 다 지금 국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의할 부분이 많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법으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이제 탄력 근로제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좀 강성 노조들이 많으면서 네. 시간당 그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된 상황에서의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협상이라는 거는 주고받고 어느 정도의 가까운 접점을 찾는 거지 완벽한 협상이라는 건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한 연속선상 이제 협상이라는 것과 관련한 이제 2월 27일, 7일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소식들을 짚어봐야겠죠. 서울신문 1면에서 다룬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할 각오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주 희망적인 소식들이 일단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할 용의가 돼 있다라고 한 건 미국이 조금 생각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배려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이 핵심을 알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번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저는 뭐니 해도 가장 큰 관건은 제재 완화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완전한 폐기와 검증, 플러스 알파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되지 않은 제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도 그에 상의해서 동시적 병행적 조치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러면 이 같은 점들을 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줄 수 있는 카드는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인데 당장 이 제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도 있고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돼 있는 것도 의회에서 또 제재를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공간에서 그렇다면 남북 경협으로 좀 풀어가 보자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제재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한국의 역할을 좀 활용해달라. 결국 이건 뭐냐면은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 문제 네. 이 관련해서 여기부터 좀 풀어가자라는 얘기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국엔 이제 비용의 문제거든요. 제재.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지난번 1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부담할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죠.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실무회담을 하고 지금 비건 대표와 김혁실 대표 간에 또 만나서 세부안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게 가장 큰 딜레마일 텐데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주십시오. 그것은 역시 이제 제재에 대해서 완화를 완곡하게 또 요청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어제 밤에 통화였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가동 재개 이런 문제들도 사실 조금씩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 논의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통큰 협상을 통해서도 동시에 정말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봐야겠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 회담이 열리기 전이지만 네. 지금 아베 일본 총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 후보 추천까지 네. 얘기가 나오니까 노벨상 추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네. 이건 곧 실적이 나와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번 2차 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미국이나 유엔에서 이 우리 남북 그 경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는 그런 제재 수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제를 시켜주어서 네. 남북이 경협이 오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지금 수순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그 비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멕시코의 장벽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멕시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뭐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까지 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하는 뭐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 공론화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예,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규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언어 선택을 저는 잘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정 부담을 떠맡을 각오가 있다가 아니라 네.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정 부담이라는 건 또 이제 재정 부담은 여러 뭐 가지 어디까지인지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거니까. 네. 남북 경협이라는 거는 우리와 북한의 그 경제적 협력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떠안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한계 그렇게 그 범위를 정해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어휘 선택을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그렇지만 이런 하노이 회담의 큰 성과가 예상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너무 그 국민의 기대를 높여놓으면 안 되겠다. 네. 왜냐하면 높여놔서 그게 사회적인 논란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갈등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화다. 네. 예? 평화를 기반으로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평화를 기반으로 하고 방향성만 정확하게 한 발 한 발 나간다면 그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정도 양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욕을 부리려는 언어들의 선택은 좀 자제돼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다른 신문들의 해설 기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3면에서 다룬 소식입니다. 영변 핵 동결과 연락사무소를 넘어서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큰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리 보는 하노이 공동성명에 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전문가 검증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세분화한 비핵화 로드맵이 담길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우리 기대를 너무 키워놓으면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 하노이 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희망 섞인 전망들을 한국일보에 실어놨어요. 너무 낙관적인 그 예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도 스몰 딜 얘기를 해요. 보면 네. 이제 이 기사 내용 안에서도 그 스몰 딜이라는 게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동결,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그 연변 핵시설의 리스트 그리고 검증 뭐까지 나오고 거기에 네. 상응해서 미국에서의 뭐 저 종전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뭐 아니면은 더 미국의 더 나가서 저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는 것까지 네. 사무치로 나오는 뭐 그 스몰딜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그래도 제일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 헤드라인 뽑은 거는 그거보다 빅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완전한 리스트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고 네. 그럼 뭐 그 ICBM 같은 그런 미사일 기지까지도 다 이제 신고하고 폐기하는 뭐 그 얘기인데 지금 이제 외려 자유한국당에서 그 걱정하는 보수 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미국만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죠. 미국이 중요하고 미국의 이익이 중요한 거고 네. 트럼프는 더 발사하는 게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뭐 ICBM 정도의 그 동결 폐기만 있으면은 상응하는 조치를 좀 해줄 수 있다라는 네. 걸로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에서도 지금 2차 그 북미 회담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이 북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나가면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과거 핵 지금 만들어진 핵 보유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네. 미국이 그런 우려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섣부른 너무 낙관적인 그 기사보다 외려 우려 쪽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 우려 섞인 기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언론사에 이렇게 훈수 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사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5면에서 다룬 소식은요. 북한 핵 전문가, 미국에 있는 북한 핵 전문가들 4명을 인터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변 폐기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핵 리스트를 받게 되면 아마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일 거다. 이런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영변 핵 폐기가 이루어진다면 회담 자체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핵 리스트를 완전히 제출받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갑 의원님은 이번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영변 핵폐기는 이미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론은 없어 보입니다. 영변 네. 핵폐기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한 상황이고 그리고 ICBM에 대해서도 완전한 폐기까지 갈 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같은 수순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폐기와 검증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텐데 그에 상응하는 게 뭘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네. 점이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많은 카드를 냈을 때 미국과 뭐 우리든 어떤 식으로 그에 대한 보상 조치를 줄 그렇죠. 거냐. 동시 병행적인 조치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큰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일각에서 뭐 북한의 핵을 그대로 뭐 스몰딜 뭐 여러 얘기가 납니다. 뭐 네. 그것도 우려 좋습니다. 지적 좋은데 저는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완전한 비핵화를 나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방금 전에 앞서 큰 그림이라는 것은 제가 보건데 트럼프 대통령 1차 임기 내에 그러니까 어떤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시간별 단계별로. 거기에는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길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뭐 일정 부분 핵을 용인한다는 것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핵 리스트까지 받으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지금 논의 구조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종전 평화선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줄기에서 이제 지역적인 상황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이 받을 것을 좀 달라.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계속 진전을 해나가겠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세부적인 거를 협상을 하고 풀어갈 것인지 그게 저는 여전히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시간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뭐 당장 이제 뭐 일정이라든가 의제 같은 부분들에 대한 실무 회담도 윤곽을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세계일보 5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집권 여당의 판결 불복 공세, 사법부 압박 부적절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죠. 이 법정 판결문,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을 입수해서 이 판결문 문구 하나하나를 여권 논리에서 다시 해석해서 이걸 이제 뭐 유권자들이나 뭐 국민에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행동 아니냐 이런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창룡 교수님은 일단 어제 나온 이 여권의 사법부 판결문에 대한 분석 이걸 뭐 유튜브로 또 중계하고 그러니까 대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행보는? 저는 일단 여권에서 이런 사법부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네. 왜냐하면
경남도지사, 그러니까 홍준표 전 그 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1심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던 것은 네. 현직 도지사로서의 방어권과 또 현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재판부의 배려가 있었는데 예.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1심 유죄를 선고하면서 바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거든요. 물론 사안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론전으로 공당이 나서서 간다는 것은 네. 사법부를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네. 저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끈끈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 나오는 판결문을 네. 좀 더 쉽게 공개해서 모든 일반인들도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내려지는지 판결문을 좀 더 쉽게 일반인들이 접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건건에 공당이 나서서 여론전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뭐 기사를 보는 판단도 좀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감정적 비난보다는 2심에 충실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1심 나온 판결을 사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2심 판결에 더 집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김상열 평론가님. 예. 과거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악법도 법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의 불이익이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득이 되는 방식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예.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출연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개인과 공인은 전혀 다릅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 책임 있는 위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지 개인의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앞서 우리 김창룡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책임 있는 방식을 동원해야 되는데 선전이나 선동 네. 내지는 여론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가 무너지냐? 인스티튜션이라는 제도, 체제, 예.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가정도 무너져요. 학교도 무너져요. 예. 그다음에 사법부 그나마 마지막 보루 같았던 사법부도 무너져가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제도적으로 바꿀까를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그거 하나하나를 재단하고 하나하나를 공격하는 위치에 한 개인 같은 모습으로 책임 있는 분들이 쓴다? 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삼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사실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입법부의 권한이 워낙 또 강해진 것 아니냐라는 흐름 속에서 국회를 비롯한 이런 정치권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좀 비판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뭐 많은 판결 뭐 받아보셨을 테고 판결문도 분석해 보셨을 텐데 어제 이런 여권의 이런 행보와 판결문 분석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에 대한 충격이 예. 민주당으로서는 컸던 것 같습니다. 유죄보다는 법정 구속이라는 거에서 충격이 컸고 거기에 대해서 뭐 불복하는 이런 많은 처음에는 아주 얘기가 사법농단 적폐 세력이 아직도 법원에 있다. 뭐 예. 법관 탄핵 얘기가 다시 나올 정도로 이제 격앙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보면 간담회 주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에서 이 간담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심 판결을 내린 그 재판부가 그러면 적폐 청산 대상인 재판부라는 취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상권 분립의 금도를 넘은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지금 판결을 어제 보도 자료로 나온 걸 보니까 한 50페이지 정도 돼요. A4 네. 용지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주요 요지는 그겁니다. 드루킹이 일부 진술에 이제 신빙성이 없다고 했으면서도 네. 드루킹 진술을 인정해서
김경수 지사를 유죄를 했다.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다. 근데 이거는 직접 증거가 있는 형사 사건은 잡범밖에는 없어요. 예. 도둑질하거나 뭐 횡령하거나 뭐 이런 거나 있는 거지. 이런 사건에 직접 증거가 있는 거는 극히 드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토크쇼까지 열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선동이다.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김경수 지사는 정말 법정에서 차분하게 다투고 민주당은 이런 상황, 이런 얼마 당선된 지 얼마 안 되는 도지사가 구속되는 이런 상황에 공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한 기사를 조선일보 3면에서도 실었습니다. 여당이 판결문에 밑줄을 그어가면서까지 김경수 무죄를 주장했다는 거고 재판 불복 토크쇼를 했다는 거죠.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은갑 의원께 또 한 말씀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판결에 대한 불복 비판할 수가 있죠. 네. 그 자체를 못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건 뭐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집권 여당에서 예. 저같이 움직이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인데 앞서 패널 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경수 지사는 현역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유문죄를 떠나서 법정 구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 또는 김경수 지사 지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어떤 법원에서 내세운 논리에 대해서 그 공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사안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데, 근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구속돼 있는 소위 말해서 과거의 사법농단 어떤 재판 거래에 대한 그 사법부라는 점인 것이죠. 근데 그 사법부가 그러면 온당한 사법부냐? 예. 라는 점. 그다음에 사법개혁이라는 점도 지금 진전이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통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하나의 동력 예. 이런 점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하시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20일 곧 구속 적부심 내지 보석을 신청할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토크쇼까지 벌려서 그런 걸 신청하게 돼서 사법부가 받아들여주게 되면 네. 이것은 사법부가 굴복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여론에 흔들렸다. 뭐 그렇죠. 이런 평가를 그걸 받을 또 수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제 대립각이 더 서서 그야말로 이제는 전쟁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톡쇼는 여론전은 매우 위험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입지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즉각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일보 11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뭐 다른 신문들도 많이 다뤘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어제서부터 조금 이 뉴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찍어내기 표적 감사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고요. 청와대가 이 사안에 개입했었느냐에 대한 확인 여부도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협의는 통상적인 업무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 6면에서도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6면은요. 청와대 추천자가 탈락하니까 환경공단 임원 후보를 다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밀었던 후보가 떨어지니까 아예 다른 후보들까지 다 떨어뜨려서 새로 선임 절차를 밟았다는 거죠. 전 정권에서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논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고 결국엔 뭐 탄핵으로 가는 단초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그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도 커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수사 조사를 통한 그 팩트 사실 관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미리 뭐 어떤 의견을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그 조사를 할 수 있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청와대의 뭐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예. 또 정치적으로 이런 거는 뭐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는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게 좋은데 예. 그런 것들이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야 공이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자제하고 미진한 부분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사가 너무 느리게 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시스템에 입각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만약에 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실을 이길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드러난다면 그 대통령께서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말 그 뭐 잘못을 그 지적하고 단죄할 것은 단죄하시고 그 국민만 보고 그 촛불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에 이 블랙리스트 논란이 됐을 때도 물론 문화계 인사 전반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건 차치하고라도 정부나 아니면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뭐 그거를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비난만 하기엔 또 어려운 구조 아닌가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이전에 이제 그 되돌아가 보면 예. 그 노무현 그 정권에서 그 MB 정권으로 그 바뀌었을 때 예.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 중에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사퇴하고 나가라. 네. 뭐 그런 얘기 그런 그 상황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임기가 보장돼 있다. 그 임기까지는 있어야 된다. 네. 뭐 아니다 나가라 뭐 해서 그 갈등이 있었던 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 그 문재인 그 정부에서 과거 정권에 대해서 배제할 사람들 뭐 리스트 만들고 아니면은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제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던 것 자체를 직권남용, 네. 예,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하고 했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고 그래서 임기가 보장된 임기가 있는 그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이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임기까지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사람이 직무상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경질이 되는 거지만 뭐 이 사람은 우리 쪽 사람이고 네. 전 정권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감사를 해서 업무 추진비 같은 거에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있다면 그거 터트려서 망신 주면서 내보내고 하는 그런 그 악습은 지금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네. 거죠. 이 지금 한국 환경공단의 경우에도 그런 악습을 네. 이 정권에서 했다는 의혹이 지금 일부 증거가 나온 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다 보면 워낙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사람들하고 그 행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국정 철학에 대한 완전한 이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나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은 미리 자신의 좀 거취를 조정해 주는 거 이런 그 용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한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게 상식적이다라고 예. 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제 임기가 있으면은 그분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아직 이제 검찰 지금 수사 단계이기 예.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행위에 있어서 뭐 과거에 문제됐던 예를 들면 표적 감찰이라든가 뭐 사찰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그 행위를 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당연히 어떤 적법한 감독권 행사하고 업무의 일환이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뭐 검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는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 이게 굉장히 참 미묘하고 쉽지 네. 않은 공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냐 문제일 텐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어떤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적법한 어떤 그 행정 과정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또 너무 지적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글쎄요, 나중에 결과를 두고 봐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검찰에서의 움직임도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네. 돌아가는
여러 정황과 함께 관련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한겨레 6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황교안 후보가 지금 굉장히 유력한 후보죠.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 이 친박계라고 할까요? 친박계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라는 측면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황교안 후보의 이 발언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다시 또 한 번 그 판을 흔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룡 의원님은 이 황교안 후보가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힌 부분이 어떤 다른 배경이 있었다고 보세요? 당연히 배경이 있죠. 이 전당대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그런 발언이고 이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네. 이유가 국회가 동의를 했고 국회가 결정을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내린 이런 것을 뒤집는 그야말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해서 이 발언은 앞으로 저는 친박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이것은 앞으로 논란이 두고두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예. 거꾸로 막말과 이런 위험 수준을 넘나드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공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위험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당내 인사들조차도 이런 막말 수준 그리고 정말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수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네. 우려를 표하는데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제1당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품격을 제대로 갖춰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TV 토론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어제도 TV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 각 후보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탄핵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 발짝도 나아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은 탄핵을 인정하느냐 여부를 놓고 과거지향적인 총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우리 당의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당이 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새 후보 간에 조금씩 얘기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특히 오세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두 후보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고 또 강도 높게 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김상일 평론가님. 먼저 제가 황교안 이 후보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심각성을 저도 한번 좀 먼저 짚어보고 네. 싶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가 왜 지지율이 높냐?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극단적으로 흐르는 그리고 혐오적으로 흐르는 데서 어느 정도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안정감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분들이 네. 지지율이 높았다고 보는데요. 선거 전에 뛰어들으심으로써 그거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본인의 강점이 뭔지를 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개인의 이해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불인정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이게 좀 아까 저는 이제 저희 진영이지만 민주당의 토크쇼를 제가 비판했던 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네.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의 결정을 불인정한다? 책임 있는 자리에 가실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나오는 발언이나 얘기들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가서 그때도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유권자들에게 좀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가장 재밌게 보는 포인트가요. 예.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의 조대훈 후보가 되느냐, 김준교 후보가 되느냐를 저는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자유한국당의 미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대원을 선택하느냐, 김준교를 선택하느냐. 물론 오세훈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다른 점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후보는 그거 외에 또 이게 어떤 지금 지적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맞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아주 분명한 거는 조대원 후보와 그 김준교 후보는 또 청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당의 미래인데 그 발언조차도 이게 미래냐 과거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완전히 뭐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일보 6면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장악한 태극기 부대, 그런데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에 쩔쩔매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진태 후보 뭐 아시다시피 이 친박 후보죠. 연호하는 태극기 부대, 타 후보에는 야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 깎아먹는 역컨벤션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라는 건 전당대회를 하면서 정당의 외연이 넓혀지고 그래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반대로 역컨벤션 효과에 고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수희 변호사는 그런 지적에 일정 공감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5.18 그 망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 있는데 그 더 증폭이 됐죠. 이전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김진태 의원이 선언하면서 네. 탄핵이 좀 주요 쟁점이 돼버렸어요. 주요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전대 참여 여부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끌다가 예. 참여를 하면서 좀 이슈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혀 지금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다른 두 후보 때문에. 거기에다 5.18 망언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또 하나는 합동연설회를 지금 하는데 이 합동연설회는 그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 날 되는 전당대회는 대의원만 그 대의원 그 신분증을 갖고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지만 합동연설에는 자유롭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현재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아주 강경한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그 앞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뭐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 보니까 그 장면들이 노출이 되면서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지금 지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주 하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이 전당대회의 후유증을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감당을 했지.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또 이런 상황에 그 갈등이 어떻게 봉합이 될지. 그래서 저는 저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이제 두 최고위원을 얘기했지만 저는 김진태 의원의 득표수, 그 득표수가 한 8,000명 정도 되는 그 지금 말하는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분들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이에 따라서 그분들의 그러니까 그 김진태 의원의 득표수가 전대 후에 또 한국당의 방향을 또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엔 그거에 따라서 전당대회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새로 뭐 어떤 정계 개편의 축이 돼서 다시 정계가 개편되는 그런 그러니까 예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김진태 후보가 거기에서 한 10,000표 뭐 거기 위아래로 받는다든가 뭐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는 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그 공천에서도 소위 말하는 물갈이라고 하죠. 세대 교체도 확실하게 이뤄내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아니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전하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진아의 이슈컷. 오늘은 또 어떤 사진들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박진아 앵커 전해주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굴욕입니다. 날쌔고 사나운 육식동물 퓨마가 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런데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죠? 알고 보니 어린 퓨마가 15m 높이의 나뭇가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퓨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에서 발견돼 주민의 신고로 구출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퓨마를 마취시켜 나무 아래로 내려줬고 마침내 퓨마가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는데요. 날쌘 퓨마의 뜻밖의 굴욕입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필기 로봇입니다. 여기 글씨를 대신 써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필체와 문장을 입력하면 로봇이 알아서 글자를 똑같이 쓴다는데요. 이 로봇은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해 겨울방학 쓰기 숙제를 하려던 걸까요? 이 로봇은 개학을 앞둔 중국 학생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애초에 쓰기 숙제가 아이들 공부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 로봇의 등장을 반겼다는데요. 반면 다른 학부모들은 이 쓰기 로봇이 아이의 사고력과 필체 교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이슈 태그는 30년 전입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오래된 컴퓨터인데요. 다양하고 선명한 컬러 화면이 아닌 단색의 화면입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한 남성이 부모님의 다락방에서 이 컴퓨터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출시된 제품이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컴퓨터에 어린 시절 하던 게임이 담긴 플로피 디스크를 넣어 게임을 해봤다며 10살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다라고 말했는데요. 남성에겐 마법 같은 시간여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과거로 시간여행할 수 있는 물건 하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전쟁 영웅입니다. 여기 왼쪽 가슴에 훈장들을 달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90세의 나이로 별세한 영국 군인 고 윌리엄 스피크먼입니다. 고인은 6.25 전쟁 참전 용사였는데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을 수류탄 공격과 육탄전으로 맞섰습니다. 이에 영국과 한국에서 이 공로를 인정받아 전쟁 영웅으로 불렸는데요. 생전 고인은 자신이 싸워 지켜낸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인의 뜻에 따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고인의 유해가 안장됐는데요. 이 전쟁 영웅은 자신이 지켜낸 한국 땅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자, 이슈컷 잘 보고 돌아오셨는지요? 저희도 조금 다양한 소식들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6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아이돌, 비슷하게 생긴 아이돌에 대해서는 출연을 좀 자제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지침을 내렸어서 이게 좀 많은 분들로부터 이 비난 여론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서 미안하다면서 다시 좀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바로 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결국엔 처음에 좀 나온 정책이 불만족스러웠지만.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측면에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또 다른 이제 지적들이 나오니까 이게 뭐 검열 단수 규제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곧바로 수정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젊은이들도 의상이라든가 모든 게 막 그 다 획일화돼가는 뭐 파카 이런 것도 한번 유행하면 다 따라가는 듯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좀 뭐 외모, 뭐 의상 이런 것조차도 좀 다양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불필요한 오해 이런 것이 불러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걷어들이는 그런 정부의 움직임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티즌의 반발을 샀다는 측면에서 이 기사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8면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정치권 번진 인터넷 검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HTTPS로 시작하는 성인 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뭐 많이 차단을 했죠.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들, 특히 남성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뭐 성인이 된 사람들이 합법적인 성인물까지 볼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라고 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20만 명이 넘으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도 답변을 해야 되는 게 규정이죠, 지금? 그렇죠.
저는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예하고 이런 그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방통위의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자칫 이 검열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전문적인 기준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판단하고 이런 일을 하는지를 좀 상세하게 홍보를 하고 정확한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좀 동의를 구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가 남녀 간의 성별 갈등이거든요. 이걸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 야동 사이트를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도 남성분과 여성분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인터넷상에서 격돌하는 그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서 젊은 분들이 남녀분들이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데 최근에 갈등이 좀 그런 쪽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뭐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네. 이거는 조금 약간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그 남녀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쓰는 신세대들이 저게 이제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누가 어느 서버에 언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접속했냐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우리가 무슨 어디 갔을 때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하이패스를 쓴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동선이 추적되고 이런 것처럼 동선이 다 추적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을 미리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꼰대의 과욕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그 야동 사이트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었군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그렇고 아까 여가부의 아이돌 그것도 그렇고 꼰대라는 게 지금 신세대들이 정의하는 게 뭐냐면 나는 모든 걸 더 많이 경험했고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네를 가르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더라도 새로운 세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공감을 하면서 그거를 좀 느끼면서 그 경험을 실제로 해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나 기성세대는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남북 평화 무드를 타고 불고 있는 접경지 지역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5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땅값이 3배 올랐다. 매물 나오기가 무섭게 팔리고 있다는 현상을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71%가 외지인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민통선에 있는 많은 땅의 실소유주를 조사해 봤더니 외지인 비율이 그만큼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지역이 새로 개발이 된다거나 할 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불안감도 좀 크다는 건데 저렇게 외지인 비중이 높았던 거는 과거에 이런 외지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아니면 뭐 투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규제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투자처를 못 찾는 돈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학습 효과로 그래도 큰 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저 부분 그러니까 그 민통선 지역이 그나마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면서 뭐 일부 사람들의 돈이 몰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그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다 규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뭐 자연환경 보존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런데 이게 풀릴 수도 있다. 규제가 풀리면은 급등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바라고 지금 거의 2-3배가 뛰었다 그러면은 이제 대단한 거죠. 문제는 저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그분들이 이제 토지주인 경우보다는 이제 그 땅을 임대를 해서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소유자가 자꾸 바뀌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소위 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계약도 새로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농민들의 입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뭐 이 지역이 이렇게
부동산에 사고 파는 것이 활성화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서로 눈치 보느라고 뭐 그렇게 매매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현상이 굳이 뭐 민통선 쪽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호재 하나 있으면은 오갈 데 없는 돈이 부동산에 몰린다는 거. 네. 그러면서 생산성 없는 가치만 집가만 올라간다는 거. 그건 다시 한번 또 경제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수록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 이익들은 굉장히 커질 건데 그 개발 이익을 어떻게 좀 건설적인 부분으로 그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이 정부가 빨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일보 6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치매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중학교까지가 무상교육이죠. 그런데 이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치매도 이제 그 고령화 문제가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뭐 그런 계획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정갑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주요 공약이죠. 그러니까 포용국가라는 그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쭉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이제 구체화돼서 좀 일반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사회 시스템 어떤 그 인구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그 생애에 그러면 어떻게 좀 살아갈 것이냐. 이게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가 정책의 목표 방향인데 네. 결국에 이제 저것도 역시 이제 세금일 겁니다. 이제 어떻게 그걸 재원을 조달을 해서 그렇다면 그 소위 말해서 그 포용국가의 어떤 사회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 점인데 어쨌든 시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원 문제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이 치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이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될 거라는 생각은 늦었지만 좀 시급해 보이고요. 스포츠 소식 좀 살펴볼까요? 서울신문 30면에서 준비한 소식인데요. 반바지 입고 필드에 가도 이제 괜찮을 거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동안 골프는 굉장히 뭐 격식을 많이 따져서 긴 바지를 반드시 입었어야 했는데 PGA에서는 이제 연습 라운드와 프로암에서는 반바지를 입어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김창룡 위원님은 운동 골프를 하시나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골프를 좋아합니다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저런 의상도 네. 좀 더 자유롭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실 규정이라는 게 뭐 만고불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흐름들을 잘 찾아가는 게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는데도 그 스포츠로 영입하는데도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동아일보 27면 소식인데 혹시 이 선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메냐라는 여자 800m 육상 선수인데 성별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여성 대회에 나가면 맨날 1등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는 기사예요. 김상일 평론가님은 이 소식 한번 접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요. 저는 좀 이런 논란이 좀 참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무 심한 경쟁이 만들어낸 부작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살아온 어떤 삶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네. 아마 그 속에서 여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도 꽤 많이 당했을 수 있는데 한 분야에서 자기의 그 능력을 드러낸다고 해가지고 그 경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몰아붙이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굉장히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니, 사회가 굉장히 우리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빨리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침엔 매일경제에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